Everybody sing that shit.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잘할 사회문화 1타 강사 김병찬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대해서는 복습을 잘 하셨나요?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습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은 이런 연구 방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동아리 보고서를 작성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동아리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도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일이 필요할 텐데 쌤이 기억나는 게 작년에 쌤이 담당했던 동아리 애들이 생각납니다. 그 아이들이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통영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고등학교 매점은 어디일까? 를 연구하고 싶었던 거야, 애들이. 그래서 이 자기들 나름대로 자료를 막 수집했습니다. 통영 지역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친한 친구들에게 심층적으로 면접을 통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느 학교가 1등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 동원고 매점은 되게 어때요? 되게 최신식이지 않습니까? 내가 물건 주문하면 날라온다면서 이렇게 던져주신다면서요. 그죠? 너 바쁘니까 이해합니다. 쌤도 종종 매점에 이렇게 들러서 쌤들이랑 같이 내기해서 음식을 먹기도 하는데 쌤이 그때 이렇게 학생인 줄 알았나봐. 아저씨가 쌤이 이렇게 물건을 막 고르려고 서성서성 대니까 아저씨가 야 시끼야! 안 고를 거면 빨리 나가! 이놈 시끼야! 하는 거야. 그 뒤로는 잘 안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이런 연구들 수행할 때에는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들이 요구됩니다. 오늘은 이런 자료 수집 방법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질문지법입니다. 이 질문지법은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번 질문지법부터 시작할게요. 자, 이 질문지법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적어본다면 미리 작성한 질문지에 대해서 조사 대상자, 그러니까 내가 연구하고 싶은 대상자가 기입하는 이런 방식을 질문지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미리 작성한 질문지를 대상자들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나눠주고 나서는 이 질문 내용을 바꿀 수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게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즉 모든 대상자들이 똑같은 질문에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형식이 정해져 있다, 정해짐이란 거예요. 이걸 좀 더 정리해서 표현해 본다면 이 질문지법은 구조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질문을 바꿀 수가 없다 라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자, 끊으시고요. 이 조사 대상자들을 연구할 텐데 이 내가 연구하고 싶은 조사 대상자 전체 집단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렇죠, 모집단이라고 불러요. 모집단. 그리고 이 모집단 전체를 다 조사하는 방법을 전수조사라고 부릅니다. 전수조사.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을까? 그래요. 시간이랑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겠죠. 맞습니다. 내가 청소년을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다 조사해야 되는데 이러면 시간이랑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모집단들 중에서 이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 일부 집단을 뽑아서 조사한다면 그 조사 결과를 모집단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이렇게 뽑아낸 집단을 표본 집단이라고 불러요. 표본 집단.
그리고 이 표본 집단을 연구하는 방식을 표본조사라고 부릅니다. 표본조사. 이렇게 불러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청소년들을 연구하고 싶어. 청소년들을 연구하고 싶은데 이 중에서 동원고 3학년 남학생 100명을 뽑아서 연구를 했다. 이것은 표본 집단을 제대로 잘 뽑은 걸까요? 아니겠죠, 그죠? 이 동원고 3학년 남학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청소년 전체 모집단들을 잘 대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는 모집단 전체에 일반화할 수가 없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주의해야겠죠. 그치? 이 청소년들 중에는 동원고 말고 다른 고등학생도 있을 거고 3학년 말고 1, 2학년도 있을 거고 남학생 말고 여학생도 있을 텐데 너무 좀 표본 집단을 협소하게 뽑았다라는 거죠. 정리를 한다면 표본 집단을 뽑을 때에는 표본 집단의 대표성 확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보가 중요하다. 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별표 하나 빡 쳐놓으시고요. 표본 집단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한다면 그 연구 결과는 모집단 전체에 일반화하기가 힘들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이해가 잘 가십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두 번째, 이 질문지를 만들 때 유의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할까 해요. 자, 질문지 작성 유의사항 이렇게 적어볼게요. 질문지 작성 유의사항.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지 작성 유의사항입니다. 먼저 선택지를 만들 때에는 선택지, 그러니까 보기 1번, 2번 이렇게 만들 때에는 베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타성. 그러니까 중복되게 응답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당신의 수면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선택지가 첫 번째 6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선택지가 무엇이냐면 8시간 이상이라고 돼 있어. 여러분은 어디에 체크하시겠어요? 8시간 이상 전부 다. 만약에 내가 딱 8시간만 자. 딱 8시간. 그럼 이 사람은 1번에 체크할까요? 2번에 체크할까요? 이 사람은 1번에도 포함이 되고요. 2번에도 포함이 되겠죠. 이상, 이하니까. 그럼 이 사람은 중복해서 체크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베타성을 좀 지녀야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포괄성입니다. 포괄성. 모든 사람의 응답을 다 포괄할 수 있게 선택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지에서 나는 만약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자. 그럼 어디 체크할까? 4시간 자면? 나는 체크할 수 있는 번호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런 것을 베타성, 포괄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내가 질문지를 만들 때에도 지켜야 될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모호하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게임을 얼마나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되게 모호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게임을 얼마나 하십니까? 라는 건 하루에 게임 얼마나 하는 걸 물어보는 건지 일주일에 얼마를 하는 건지 물어보는 건지 잘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이렇게 모호하게 질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두 번째는 한 번에 여러 질문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야. 한 가지 질문에 여러 가지를 물어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풀고 성적을 낮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스트레스를 푸는 건 맞는데 성적 낮추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성적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신은 게임 많이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듣는다면 사람들은 전부 다 게임 많이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아니다 체크할 거란 말이지. 이렇게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에서도 안 된다 라는 것이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쌤 생각엔 이렇게 선택지와 질문지를 좀 나눠서 기억을 하면 편할 것 같아요. 정리가 잘 되십니까? 자, 그럼 마지막 이 질문지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장점과 단점. 장점, 단점. 여기까지만 적으면 될 것 같네요. 조금 지우고. 자, 먼저 질문지법의 첫 번째 장점입니다. 질문지법은 이 많은 질문지를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뿌리고 한 번에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랑 비용 측면에서 조금 효율적이다 라는 것이 장점이에요. 요즘에는 종이로 하는 설문지 말고도 인터넷으로 하는 설문지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질문지법은요, 비교 분석이 굉장히 용이하다 라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설문지를 쭉 모아서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1번에 응답한 사람 몇 프로, 2번에 응답한 사람 몇 프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하겠죠. 이런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면에 단점을 좀 살펴볼게요. 내가 질문지를 딱 받아봤는데 내가 이걸 읽을 수가 없어. 글을 모르네. 그러면 응답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렇게 글을 모르는 사람을 문맹자라고 불러요. 문맹자는 실시하기가 곤란하다라는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설문지를 딱 받았는데 너무 귀찮아. 귀찮아 이러면서 1번으로 다 체크해서 제출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겠죠. 무성의한 응답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악의적으로 응답한 사람이 있어. 무성의하고 악의적인 응답. 악의적인 응답이 뭐냐면 일부러 사람들이 싫어하는 결과로 막 체크를 하는 거야. 예를 좀 들어볼까요? 쌤이 어릴 때 첵스 초코라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첵스 초코, 이게 우유에 말아먹는 그 있죠? 첵스 초코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어. 나름 이제 아이들에게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첵스 초코 왕국에 초코맛 첵스가 있고 양파맛 첵스가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애들한테 물어본 거야. 애들은 당연히 초코맛 첵스를 투표하겠죠. 순진하니까. 근데 어른들이 막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악의적으로 파맛 첵스에 엄청난 투표표를 몰아버린 거예요. 결과가 파맛 첵스가 이겼어. 의도랑 다르게. 그래가지고 실제로 파맛 첵스가 출시될 뻔했다라는 썰이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겪은 일이고. 이렇게 무성의하고 악의적인 응답을 좀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점이 질문지법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질문지법의 특징들을 다 정리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 수집 방법 두 번째는 실험법입니다. 실험법은 말 그대로 실험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수집하는 과정이 좀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끊고 두 번째는 실험법입니다. 실험법에 대해서 조금만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 학생들 독립변수라고 하는 것은 기억나죠? 독립변수, 독립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독립변수를 처치한 이후에 여기서 처치했다란 말은 독립변수를 적용시켰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독립변수를 처치한 이후 종속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종속변수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 이것을 바로 실험법이라고 부릅니다. 조금만 정리한다면 실험법은요,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이 독립변수를 처치한 다음 결과를 관찰하는 거야. 인위적으로. 그래서 실험법은요, 우리 배우는 모든 자료 수집 방법들 가운데
어떤 통제 정도가 가장 높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구자가 모든 것들을 다 조작하는 수집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 실험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실험법을 하려면 집단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집단을 실험 집단이라고 부르고요. 실험 집단. 두 번째 집단을 통제 집단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실험 집단은 연구자가 인위로 독립 변수를 적용할 집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통제 집단은 그냥 독립 변수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 두 집단에 대해서 먼저 사전조사를 합니다. 사전조사. 선생님이 사전조사는 굳이 왜 하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이 사전조사는요, 두 집단을 동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쌤이 햄버거를 많이 먹으면 살이 찔 것이다 라는 걸 실험하고 싶어. 그러면 실험 집단에게는 햄버거를 많이 먹이고 통제 집단은 햄버거 말고 그냥 평소에 식사하던 대로 식사하게 놔두는 거야. 근데 이 집단을 연구하려고 했더니 이미 연구하기 전부터 한 집단의 몸무게가 너무 많고 한 집단의 몸무게가 너무 적다면 연구하는 의미가 있을까?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처음부터 집단의 크기가 다르게 되면 연구를 통해 이게 변화하는 건지 아니면 연구 전부터 변화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전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두 집단을 어떻게?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두 집단은 왜 동일해야 되느냐? 외부의 어떤 변수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독립 변수만의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 다른 변수들을 모두 차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쌤이 제일 처음에 엄격한 통제 방법이 바로 실험법이라고 했던 거예요. 좀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실험 집단에는요, 사전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처음 얘기했던 독립 변수를 처치합니다. 적용시키는 거죠. 햄버거를 막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계속 먹이는 거죠. 그리고 통제 집단은 그대로 그냥 평소에 지내던 대로 지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를 관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실험 집단이 될 거고요. 여기에는 통제 집단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집단을 서로 비교해보는 거죠. 비교. 한 달 뒤, 두 달 뒤에 어떤 결과가 변화되었는지를 비교해보는 겁니다. 이때 비교하는 조사를 뭐라 부르냐면 이제는 사후조사라고 불러요. 사후조사. 실험법에서는 조사를 총 몇 번 합니까? 2번 합니다. 그죠? 사전조사 한 번, 사후조사 한 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비교했는데 실험 집단의 몸무게가 더 높았어. 내가 세웠던 가설과 일치한다. 그죠? 그러면 이제 가설 검증을 통해 결론 도출하는 거고요. 만약에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면 다시금 가설을 설정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실험법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잘 되십니까? 두 번째로 실험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요. 장점, 단점. 자, 장점 첫 번째는 이 실험법은 처음부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어떤 효과를 보고 싶어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겠죠? 그죠?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기 굉장히 용이하겠죠? 즉 법칙 발견에 용이하다라는 것이 실험법의 장점입니다. 다음 두 번째, 굉장히 정밀한 그리고 객관적인 연구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험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인위적으로 상황만 통제할 뿐이지 뭔가 주관을 개입해서 이걸 해석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객관성이 좀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반면에 단점도 좀 볼까요? 단점. 아무래도 실험법은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는 대표적으로 밀그램의 실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밀그램이라는 학자가 어떤 걸 연구하고 싶었냐면 과연 학생들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면 기억력이 상승할까라는 것을 알고 싶었던 거야.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영어 단어를 외우기 시키는데 영어 단어가 틀릴 때마다 건너방에 앉아있는 선생님이 전기 자극을 주는 거야. 막 이렇게 외우는 거야. 애플, 바나나 하다 틀리면 와 전기 충격이 가는 거죠. 근데 이 실험에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의자에 있는 학생들은 다 연기자들이었던 거야. 실제로는 전기 충격이 없는데 전기 충격이 온 것처럼 와 이렇게 연기하는 연기자들이었던 거예요. 이 실험에서 실제 목적은 누구였냐면 바로 건너방에 앉아있는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과연 연구자가 시킬 때 자기 학생들이 죽을 정도, 즉 치사량에 이를 때까지 전압을 올릴 것인가를 알고 싶었던 거였죠. 실제로 많은 선생님들이 연구자가 시키니까 학생들이 죽을 때까지 전압을 계속해서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권위에 대한 복종이 무서웠다는 거죠. 근데 일부 선생님들은 이 실험을 거부하기도 했어요. 나의 사랑스러운 제자들을 죽일 수 없다. 어떻게 사랑스러운 제자들에게 고통을 가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거부했던 선생님들도 있었어. 그렇지만 실험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렇게 전압을 올리게 되었고 정신적인 어떤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다라고 해요. 내가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었어. 내가 학생들을 괴롭혔어 라고 하면서 심리적인 어떤 장애를 입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만큼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죠. 쌤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쌤은 여러분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고통 주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막 더 올렸던 거 아니야? 왜 못 외웠어? 그래서 막 올렸던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윤리적 문제가 생겼을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점도 어떤 게 있냐면 완벽한 통제라고 하는 것은 곤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실험법은 아까 독립변수 이외의 모든 상황들은 다 통제해서 독립변수만의 효과를 알고 싶었던 방법이야. 그렇지만 실제로 이게 가능할까라는 거죠. 사회현상은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기에는 조금 곤란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질문지법과 실험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요, 둘 다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중시하는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했다라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염두에 두시고 다음 자료 수집 방법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it go, make my body go, make our bodies high.